지난 밤 사이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자 물가지표 발표됐고 이 물가지표 굉장히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좀 올랐어요. 미국 시장은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맞습니다. 40년 만에 최고 수준의 소비자 물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7.0% 좀처럼 볼 수 없던 수치가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수준에 머물렀다. 이 정도를 굳이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여하튼 S&P 500은 0.3% 올라갔고요. 다우도 0.1%, 나스닥 0.2% 올라와서 나스닥은 3일 전에 저점에서 보면 한 3일 연속 그나마 플러스 난 건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섹터별로 보면 오늘은 어저께까지도 상대적으로 강한데 헬스케어 섹터 하나만 상대적으로 부진했고요. 오늘은 모든 섹터가 다 올라가는, 10개 섹터가 다 올라가는 그런 오늘 아주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1982년 이래 최고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7%를 기록했고요. 물론 일부에서는 7.2%다, 7.1% 얘기를 했지만 그나마 안도였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한편 유가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83달러까지 도전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만큼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1월이나 2월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거라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10년물 금리 이틀째 소폭 조금 안정되는 흐름을 보인 것도 오늘 시장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한편 오늘 연준에 오른 이런 소비자 물가지수의 발표에 대해서요. 월가에서 해석을 제가 소개 좀 해드리면 대체적으로는 연준의 금리 인상 시기라든가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라는 12월치에 연준 의사서 발표된 게 지난주 아닙니까? 그것 외에 특별한 건 없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저께 있었던 의회 청문회 시각과도 정확하게 부합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놀랍지 않아 하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번 7.0%가 끝이 아니라 1월과 2월에 7.2%까지 피크를 칠 수 있고요. 3월부터는 다소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와 관련해서 펜티엄 매크로 이코노믹스에서 소속 이코노미스트 한 얘기인데요. 9월에쯤 되면 좀 낮아지겠으나 우리가 당초 연준에서 생각하는 2%의 인플레이션율은 올해는 없을 거라고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하여튼 9월에 되면 4.5% 정도 수준까지 좀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한편 소비자 물가지수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것, 특히 이제 작년 한 해를 보면 우리가 눈에 띄는 것으로 제일 많이 올라간 것은 역시 중고차라든가 중고트럭, 승차도 많이 엄청 올라간 건 사실인데요. 12월 그리고 또 휘발유 가격이 많이 올랐죠. 12월 달만 보면 전월 대비 휘발유 가격이 소폭 내려갔지만 연간 휘발유 가격은 무려 50% 가까이 늘어났고요. 특히 2021년 가을부터 뚜렷해지는 것이 렌트 비용,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렌트 비용, 아파트 같은 거죠. 렌트 비용의 상승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참고적으로 리츠가 우리가 가장 현실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것이며, 리츠에 관해서 대표적인 이태분 VNQ가 있겠고요. 아파트 위주, 우리를 보면 콘도인데요. 아파트 위주의 어떤 주거용 리츠의 대표적인 이태분은 리츠는 EQR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빅테크를 비롯한 미국 시장에서 좀 눈길을 끌었던 특징 종목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나스닥은 이게 물론 상승했지만 상승폭은 어제에 비해서 많이 둔화된 거 아닙니까? 어찌되었건 애플도 강보합 정도 움직였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한 1%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알파고는 1.2% 올라갔고요. 아마존은 거의 움직임이 없는 채 마감됐습니다. 최근 들어서 금리의 상승으로 전기차, 특히 테슬라도 많이 좀 조정 보였었는데요. 이틀째 좀 나름 반등에 성공하면서 테슬라가 오늘 4% 가까이 반등을 했습니다. 옆에 이제 크록스가 이제 이탈리아의 경쟁사 인수 그런 얘기가 나면서 주가 좀 제법부터 빠졌었는데요. 오늘은 파이퍼 샌들러에서 2022년 강력 매수 리스트의 한 종목으로 편입을 시킨 것을 발표하면서요. 오늘 크록스는 6.8% 올라갔고요. 반면에 페이팔은 제프리스에서 매수해서 중립으로 내렸습니다. 이커머스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상승 여력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금도 내렸고 목표 주가도 꽤 많이 내렸습니다. 255달러에서 200달러로 내리면서 주가는 오늘 2% 이상 조금 넘게 오늘 하락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서요. 오늘 좀 특이하게 우주항공 산업과 관련된 리포트들이 꽤 나왔더라고요. 사실 이런 일이 별로 없었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었고 어떤 내용들이 있었을까요?
네, 우주 항공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난 것은 아마 보통 분들 입장에서 보면 작년도 아니고 2020년, 2019년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이전 그 언저리가 되겠는데요. 그때 아시겠지만 리차드 브랜슨 경위죠. 실제로 보면 그 버진 그룹의 오너인데요. 이분이 이제 버진 갤럭틱을 이제 상장한 거 아닙니까? 뭐 스페셜통을 했는데요. 그때 이후에 관심이 많이 늘어났었고요. 약간 또 지지부진하다가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이맘때였죠.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여전히 전 세계 모든 사람들, 대부분 투자가들 그리고 우리나라 사업개미들도 다들 이제 캐시우드 누님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캐시우드가 하고 있는 ARK 인덱스에 돈이 엄청 몰릴 때입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 보면 대한민국에서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외국 주식 ETF 포함해서요. 10위 안에 ARK 시리즈들이 들어간 적이 있는데 지금은 많이 이제 오히려 캐시우드가 상당히 이제 뭐 쉽게 얘기해서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작년 이맘때 이제 ARKX라고 하면서 우주항공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다. 이러면서 ETF를 새로 만들었을 때가 이제 피크를 쳤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때도 저희가 소개해드렸지만 이게 너무 쉽게 접근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라고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적자 기업들로 많이 들어있고 큰 꿈을 꾸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가 이제 현실화되면서 이제 한 수년 정도 되면 전 세계 웬만한 국가가 보조금이 없어질 정도로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는 것들이 전기차 시장에 반해서 우주항공은 진짜 갈 길이 진짜 멀지 않습니까? 진짜 정말 거기서 얼마나 돈을 벌지에 대해서 다 자신이 없는 시기인데요. 오늘 특이하게요. 골드만삭스랑 모건 스탠에서 두 군데가 모두 우주항공에 관련된 레포트를 발표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것들 전부 다 엄청난 적자 회사라는 건지 미리 좀 알고 하셔야 되겠는데요. 골드만삭스에서는요. 상업용 우주 관측이라든가 데이터 분석 회사로 유명한 플래닛이라고 있는데요. 플래닛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역시 이것도 스펙을 통해서 작년 11월에 상장한 회사인데요. 이미 우주에요. 190여 개의 인공위성을 확보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많은 데이터를 거기서 분석해서 관련된 기업한테 그 데이터 분석 정보를 파는 그런 회사가 되는데요. 이 회사에서 이제 앞으로 진짜 소위 관련된 회사 고객 수가 엄청나게 커질 수 있고 우주로 가는 시대에 이게 정말 필수적인 회사의 어떤 먼저 선두적으로 들어간 기업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플랜이다. 회사 이름 멋있는데요. 플랜이라는 회사를 커버를 시작하면서 매수 의견을 목표 주가를 11달러로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가격을 보면 지금 보면 가격 대비 훨씬 올라가기 때문에 뭐 100%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격인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어떤 스펙이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다라는 정도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모건 스탠리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다른 제가 여태까지 본 바로는 우주 항공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은 아이디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거기에 이제 칩을 맡고 있는 사람이 헤드를 맡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담 조나스라는 사람인데요. 오늘 이제 물론 아담 조나스 밑에 있는 애널리스트가 오늘 의견을 발표했는데요. 로켓랩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로켓랩은 아마 조금 우주항공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다 아는 기업입니다. 뭐 이게 보면 스페이스X에 대적할 만한 회사라는 얘기하고 또 제가 알기에는 호주에서 베이스를 갖던 기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정확한 디테일은 모르겠는데요. 근데 이게 또 거의 비슷한 비즈니스 합니다. 스페이스X가 자체적인 것도 하지만 나사에서 하는 일을 해서 대신 우주선을 발사시키고 로켓 발사하고 위성 발사하는 그런 비슷해요. 약간 실력이 떨어진다고 하고 있지만 먼저 상장됐죠. 그런 거의 비슷한 기업. 그래서 스페이스X의 소위 대체가 되는 경쟁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목표 주가를 17달러를 제시했고 이것도 역시 스펙을 통해서 상장된 회사인데요. 17달러만 하더라도 지금 가격 대비 한 5, 60% 올라갈 수 있는 건데요. 가장 좋은 케이스는 40달러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적자임에 불명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렇게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장 현실적인 것은 제가 봤을 때는 ETF가 전 답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 여러 가지 ETF가 있는데요. 가장 제가 봤을 때 나름 안전한 것은 우주 산업과 그리고 방위 산업을 다 같이 아우르는 ITA입니다. ITA는 보잉과 로키드 마틴이 제일 많이 비중에 들어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또 알고 보면 최대의 우주 산업 하는 회사들도 역시 보잉과 로키드 마틴이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SPDR 캔쇼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캔쇼는 이제 인공지능 중심으로 해갖고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ETF를 만드는 것인데요. 캔쇼라는 걸 피인수된 겁니다. SPDR이요. 로켓이라고 있습니다. ROKT라는 ETF가 있고요. 작년에 상장한 거가 ARKX죠. 말씀드렸던 ARK 사는 거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UFO가 있는데요. 프로큐어 ETF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특이한 것이 우주뿐만 아니라 심해에 있지 않습니까? 깊은 바다에 있는 이런 것까지 다 관련된 기업들인데 전부 다 역시 주가는 작년 대비 주가 많이 떨어져 있고 그나마 제가 봤을 때 안전한 것은 IT다 이렇게 말씀드리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지난밤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월가이드 시간이었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